여러 구성이 있어서 뭐 저도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드릴까요? 정치에 대한 그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양면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치는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정치는 아주 위험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정치가들은 그 철학자이기도 했지만 그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옛날 문헌들을 보면 그 폴리스나 그 도시국가의 형성자들이기 때문에 건축학이나 요즘 말로 하면 뭐 토목학 이런 것의 대가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옛날 정치가들은 인간이 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지식을 에로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원래 정치가들이 하는 이 분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에로틱한 분야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개개인의 삶의 터전인 뭐 도시국가라고 볼 수도 있고 정치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개인 삶이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정치가는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민교육자이기 때문에 사상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좋은 정당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 거는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대중적 매력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조금 사상가적인 측면이 지금 필요한 전환기인데 그런 게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나 정치를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공부하신다 그러면 정치는 아주 매력적인 분야고 아주 에로틱한 분야니까 그 분야를 잘 다루셔서 부디 우리 시민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는데 그러나 정치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는 권력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정치가 다루는 문제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정치에 대해서 남들의 주목을 받는 말을 조금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입장도 많이 바뀔 때도 많고 어떤 때는 환호를 받다가 비난의 대상이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 나름대로 제가 살 궁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먼저 드릴까 하는데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싸움에 대한 학문이고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다 동의되는 말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랑 생각이 다른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견을 통해서 각자의 생각을 튼튼하게 하면 되지 저랑 싸우려고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하고 듣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남들한테 확인하고 강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사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에서 유익함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랑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견 속에서 배우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됩니다. 그건 일단 제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다가 내가 세뇌되자 그러면 공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견을 충분히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고 설령 그게 편향일지라도 그 편향에 충분히 빠져봐서 나올 때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진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그럼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꼭 대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는 이게 아주 파당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꼭 이제 이견을 가지고 이제 제 생각하고 이렇게 본인 생각을 이렇게 다투려고 하는 적인데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을 다루는 정치에서 이견을 다루는 민주적 방법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더 낫고 더 바람직함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게 정치에서의 이견입니다. 민주주의는 이견에게 시민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겠다라는 건 전체주의 아니면 혁명의 원칙입니다.
근데 민주정치는 이견들 속에서 꼽히는 게 민주정치고, 인간은 신이 아니고 누구나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견 속에서 배우는 게 민주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내 생각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말해야지, 그건 틀렸습니다. 그러면, 틀렸다고 할 때도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틀림을 이렇게 서로 논의하고 여기 비교할 수 있는 절차적 조건을 갖추고 말을 해야 서로 대화가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생각으로 제 생각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걸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정당입니다.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해서 아마 책도 찾아보시고 했을 텐데, 정당에 대한 책을 본다고 볼만한 책을 주변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정당에 대한 이야기는 철학 분야에서도, 정치 철학 분야에서도 완벽한 공백이 정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치 철학자도 정당을 긍정적으로 논의하면서 이게 정치 철학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를 풍부하게 하는 논의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마지못해 정당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나쁘게 작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정도를 한 게 거의 최대로 정당을 긍정한 거지, 정당을 그 정치 철학의 중심 주제이면서 그게 정치의 핵심이다라고 말한 정치 철학은 여기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그거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냥 정치 일반을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 스스로도 이제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공공선이 뭔지를 말하고 일반 의지가 어떤가를 말하고 전체 이익이 이래야 좋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이 되거나 하면 다 국민을 말하지, 나는 내가 대표하고자 하는 시민의 어떤 뜻이나 의지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을 정치가들도 잘 못합니다. 정치학자들도 유사합니다. 정치학자들도 어디 가서 파당적인 자기 학문을 한다고 그러는 경우는 혁명적인 이론을 하는 사람들, 좌파나 진보 이론은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좌파나 진보 이론은 다원주의랑 관계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좌파나 진보 이론의 그 혁명적 버전은 되게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공존하는 이견들에 대한 걸 다룰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대개의 경우는 현실 정당들과 시민 집단들 사이에서의 견해 차이를 다루는 문제에서 나는 그것을 기꺼이 그것이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는 걸 이론적으로 잘 말하는 건 그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민주주의나 바람직한 정치의 모델은 근대 이전에 많이 전제를 둡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공화주의라고 불리는 어떤 주제나 이런 주제들은 다 사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많이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 많이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은 존재해서 안 되는 말처럼 사실 씁니다. 그러니까 약한 집단들은 집단을 만들어서 목소리를 키워야 되는데, 그거 있을 때마다 집단 이기주의로 공격받으면서 수를 조직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거, 그걸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론이나 학자들이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하면 사회는 이익을 달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정치의 근본이라는 건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갈등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치적 본성은 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무리를 짓는 것을 어떻게 잘 조직해야 사회적으로 유익한지를 따져야 되는데, 무리지면 파당을 형성했다고 공격하고 뭔가 모두가 다 공익만 말해야만 되는 것처럼 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당의 긍정성을 말하라 그러면 그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나 더더군다나 과거 조선조 때 어떤 명분을 따지는 또 그런 이론주의적인 철학이 가뜩이나 강했던 때에다가 이게 근대화를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식민지와 그 분단을 경험하면서는 그 이론주의가 현대판 냉전반공주의나 또 한편에서는 과도한 또 진보 노선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점이 있습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당들 간의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더라면 아마도 좀 나았을 텐데, 민주화가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이지 않지 못한 측면 중에 하나는 다원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운동의 세례를 받거나 진보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싸움의 이 어떤 전선을 민주 대 반민주로, 그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반민주는 없어져야 될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 안에서는 모두의 각자의 주장이나 의견이 절멸될 수 있는 대상은 안 됩니다. 그게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거는 그 차원에서 따져줘야 되는 거지, 그들을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될수록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를 굉장한 정당성을 갖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나 민주적 규칙에 따르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그 반작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어떤 이 철학을 가지고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공동체를 말하는 문제는 가장 어렵지만 사실 그걸 잘 익혀놓으면 전 정치에서 아주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책 없이 국민을 앞세우다가 돌아놓고 나면 이결을 다뤄야 되는데 또 국민을 말하는데, 도대체 이분이 말하는 국민과 저분이 말하는 국민의 차이를 객관화해서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없는 담론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국민이라고 하는 전체 이익은 부분 이익을 잘 다루는 것의 결과로서 이렇게 더 많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 그 관점을 좀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만약에 말하라 그러면 정당이라는 것이 부분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그 어원이 왔기 때문에 부분들 사이의 미학을 다루는 것이 정치가가 해야 될 예술적 행위이거나 어떤 의미 있는 행위이지, 부분 중에 옳은 것을 나는 지키고 옳지 않은 것을 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는 정당을 잘 다루기 어렵다는 것,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이 3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를 그냥 교과서 비스름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부터 시작해서 정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되면서는 정당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 또는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조금 말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내놓고 객관화해보는 것도 좋은 효과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보통 저에 대해서 좀 제가 갖고 있는 정치관이나 민주주의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저를 보통 정당주의자라고 부르거나 또는 리더십주의자라고 부르거나 또는 마키아벨리식 어떤 권력 통치론자라고 부르거나 또는 베버리의 어떤 비관적 현실주의자라고 부르거나 또는 유럽 중심의 경험을 가지고 주로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대개는 이런 주장이라는 게 합리적인 토론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약간 비난이나 야유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그 각자에 대해서 대답해 보는 것도 좀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당주의자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정당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는 어떤 민주주의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5번의 강의를 통해서 각자의 대답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정치의 본질입니다. 리더십의 다른 짝은 민중적인 겁니다. 민중적인 것이 리더십을 갖지 않는 것, 그거는 민중적인 게 아닙니다. 정치에서 적어도 민중적인 거는 리더십과 민중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다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리더십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이미 정치 밖에서 사회적 강자들입니다. 약자들은 본인들의 다수의 의지를 정치에서 투입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다수의 결집을, 초점을 세울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보고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만을 강조한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리더십은 민중적 어떤 에너지의 총화 같은 거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 리더십은 어떨 때 민주적으로 기능하는지도 자신들의 대답을 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식 권력 통치,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질은 통치입니다. 옛날 정치 철학자들이 인간 활동 중에 가장 고결한 것을 말할 때 통치라고 불렀어요. 그걸 영어로 옮기면 가버먼트입니다. 정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 생각하면 그럽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 20, 30명 이렇게 모여 있으면 각자의 뜻을 자유롭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유를 향유하려면 말하는 질서를 누군가는 세워야 됩니다. 그걸 보고 통치라고 부르는 분야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어느 사회든 누군가는 그 사회의 좋은 방향으로, 그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통치 행위를 잘해야 됩니다. 통치가 잘 돼야 거기에서 통치받는 사람들도 훨씬 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자들은 통치를 반대했던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를 이끌어보는 경험하고 자기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는 경험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 민주주의자지, 민주주의자는 반통치자나 반권력주의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자만큼 권력의 중요성을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밖에서는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의 방법으로 권력을 선용해서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요소를 어떻게 견제하고 완화할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따라서 통치와 권력을 선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나는 통치 안 할 거고 나는 권력 관심 없다 그러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이미 큰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 큰 힘을 가지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남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압적인 요소를 줄이고 어떤 이끄는 요소를 최대화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의 정치관이 성립이 안 돼 있으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대에 들어가서 좋은 얘기하다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자기 정체성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베버리의 비관적 어떤 이 현실주의자라는 비평도 그럴듯합니다. 저도 뭐 이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냥 인간은 다 병들고 죽는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 운명의 비극성을 거부하고 우리가 정치관을 세운다 그러면 그 정치관은 그냥 허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알아야 되는 거는 인간 운명이 비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비관주의에 빠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운명의 비극성에도 불구하고 비관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낙관적인 정치론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걸 말한 게 베버리 읽는 것의 묘미지, 베버식 현실주의를 보면서 인간이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때문에 적극적 정치론을 못 핀다, 이거는 베버하고 정반대 해석일 수밖에 없다는 것. 현실주의는 적극적인 정치관의 기초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인간 운명이나 인간의 평균적 한계를 전제하고도 적극적인 정치관을 핀다 그러면 그 정치관은 저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낙관적인 얘기, 뭔가 그럴듯한 이상적인 얘기만을 정치에서 계속한다 그러면 그걸로 오래 사람들에게 설득을 유지하는 건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주의에 대한 그 관념은 저는 꼭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게 반드시 비관적인 정치학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비극성을 전제하고도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정치관을 가질지를 생각해야지, 거기에서 본인들의 정치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걸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럽의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학문은 사회에 대한 학문도 마찬가지로 실험실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선 나라들의 경험을 아주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유사한 경험 중에서 좋은 측면을 어떻게 우리도 현실이 되게 만들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나 이런 데의 경험은 사실 우리가 모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정말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그건 우리 같은 조그마한 민족국가라고 하기에는 대륙급 나라에서 실험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거의 최상층입니다. 아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 세계 한 3, 4위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인구 밀도입니다. 제가 한동안 기억하는 지표는 인구 밀도가 전 세계 2위인가까지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처럼 여기 어마어마한 대륙급 땅덩어리에 100만 넘는 도시라는 게 기껏해 한 20개 정도 안팎이 되는 나라하고 나머지는 그냥 평원들인데, 거기와 한국은 정치의 그 매트릭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유사한 게 있다 그러면 전 유럽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만들어 놓은 정치의 어떤 결과가 훨씬 더 좀 바람직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유럽의 경험을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도 혹시 열심히 실천하면 그 중에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도 실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경험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보다 앞선 모델들과 사례들을 많이 하는 게 정치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유럽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 현실을 반추해 보는 것은 전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을 무매개적으로 유럽을 갖다 덮씌우려고 하는 건 잘못됐지만 우리보다 앞선 경험에서 유익함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주제로서 정당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정당주의자라고 하는 말을 말하자면 조금 그거는 저 스스로를 너무 좁게 정의한 것 같아서 그거를 다르게 말하자면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관을 가졌다 그러면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대안적인 비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제 그걸 몇 가지로 나눠 본다면 여전히 정당보다 민주주의에서는 운동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민주주의론으로 이걸 말할 때면 나 같은 사람은 대의민주주의자고 본인들은 이렇게 직접민주주의자다. 직접민주주의가 좀 훨씬 우월한 민주주의고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내내 이제 그게 왜 틀렸는지를 계속 말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제도 정치나 정당 정치보다는 시민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정당을 이제 아주 제도적인 제약이 많거나 시민과 반대되는 말로 이렇게 가정을 하는 이론인데 이건 역시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저는 비판적으로 봐야 될 충분한 이유들도 있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토론할 게 상당히 많다라는 것. 과연 참여는 어떤 때 가치를 갖는가? 그냥 참여가 개방된다는 것만으로 시민 참여라고 하는 민주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가? 계속 강의에서 강조하겠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 참여의 핵심은 참여를 조직화하는 데 있는 거지. 조직화되지 않은 시민 참여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건 엘리트주의의 변형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이제 강조할 겁니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주장은 저 같은 주장은 당원 중심론이고 그보다는 국민을 또는 지지자를 향해서 이제 열려 있어야 된다. 최근에 여야 모두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를 말하는 거는 이제 그 당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나 지지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정당의 어떤 공직 후보를 선출하거나 정당의 어떤 지도부를 선출하거나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흥미롭게도 이제 네트워크 정당론이라고 하는 저도 세상에 이런 개념이 있는지는 참 아마 외국에서도 전 이런 게 있을까 아마 있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 행정학 비스름한 데서는 아마 쓰지 않을까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정당론으로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뒷받침되기 참 어렵다라는 걸 강의 내내 이제 강조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념이나 가치 중심의 대중정당론은 이제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선거에서 호소력을 갖는 그런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제 개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래 이상이나 가치를 실현하는데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되는 주장들이 우리 사회에 이미 많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이게 다른 대안적인 주장들과 견줘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네트워크 정당론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더 이론화를 하겠다. 그럴 때 나 같은 주장을 염두에 두고 저 같은 주장을 비판하면서 더 나은 정당론을 만들어 보겠다. 만약에 강의 중에 저랑 이견이 생겨서 그런 주장을 갖는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저랑 견줘서 더 우월한 주장을 발전시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제 생각을 이제 꾸준히 이제 강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룰 문제를 조금 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여튼 뭐 예각화한달까, 그러기 위해서 좀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치학 분야에서 정당 관련된 이론이 참 사실 굉장히 빈약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정당 활동을 하신 분들도 많은데 정당 공부를 하고 싶어서 책을 찾으라고 그러면 정당 들어간 책들은 많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큼 유익함을 얻으셨을지 참 좀 궁금합니다. 저는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당 관련된 논의는 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는 분야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없는데 왜 정치학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잘 다뤄지지 못할까? 이게 하나의 일종의 거대한 수수께끼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도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선거요 분석이나 선거 전문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거와 정당은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정당 연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정당 연구자라고 딱 칭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전 한 명도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정당 조직론 관련된 글을 쓴 사람은 몇 사람 있습니다. 특히 야당 연구도 일부 한 사람도 있고, 야당 내의 이 리더십에 대한 어떤 연구도 당 소속 사람들의 인터뷰에서 한 논문들도 몇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사람이 정당 연구를 꾸준히 해온 사람 해와서 저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당 연구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왜 이렇게 됐나, 이게 사실 조금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다시 정치학 일반으로 돌아오면 정치학에서 정당 이론이라고 부를 만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 체계론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당 조직론입니다. 정당 체계론은 정당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걸 정당 체계론이라고 부릅니다. 민주주의는 정당들 속에서 작동하는 걸 보고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정당들의 관계가 민주적이라는 뜻이지 한 정당이 반드시 민주적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출판계를 비교한다 그러면 후마니타스는 왜 출판적인 일을 하는데 왜 인문학만 하십니까? 아니 왜 또 인문학 중에서 또 이렇게 사회과학만 하십니까? 왜 사회과학 중에서도 정치학만 하십니까? 이런 게 의문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사회과학 중에서 경제학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어디는 인문학 중에 철학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디는 문학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이게 전체가 출판계 전체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하나의 출판사를 놓고 실용서도 하세요, 역사서도 하시고요, 출판사인데 왜 다 안 하세요? 이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걸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정당이 우리는 진짜로 가난한 어떤 개토화된 빈민들의 의지를 대표하겠다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의지를 단단하기 위해서 아주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여기가 만약에 경찰들이 우리를 늘 괴롭힌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민주주의를 다해서 탄압이나 이런 것에 완전히 무방비된다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민주주의는 정당들 사이의 관계가 민주적인 걸 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지, 정당 하나의 조직이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되는 건 없습니다. 그 정당들 간의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이라고 하는 건 복수가 작용하는데 그 복수의 작용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분야를 보통 정당 체계론이라고 부릅니다. 정당 체계론은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당 체계론의 가장 대표적인 건 정당의 수가 몇 개냐를 따지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우리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양당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니까 다당제적인 요소도 없지 않다. 다 정당의 수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보수 편향적인 정당 체계를 갖고 있다. 그건 정당의 이념적인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정당들이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경쟁 방향을 갖는 게 아니라 아주 죽으라고 중앙 권력을 향해서 수직적으로 상승할까? 왜 한 정당의 공천은 분권화되지 못하고 왜 중앙으로 계속 수렴할까? 아니 왜 우리나라 정당 조직은 시도당이나 이런 데 자율성이 별로 없이 왜 자꾸 중앙으로 수렴할까? 이건 다 경쟁의 방향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당은 지나치게
서로 싸움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지나치게 권력 추구적입니다. 이런 요소들도 다 정당 체계론에서 다뤄지는 문제들입니다. 연합정치도 정당 체계론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왜 대통령제에서는 정당 간 연합이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가? 왜 내각제에서는 정당 간 연합이 선거가 끝나고 이루어지는가? 선거가 끝나고 정당 연합을 이루는데 왜 외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장관직이 정당들 간의 연합에서 왜 중심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건 다 정당 체계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만약에 입법부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입법부하고 사법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도 정당 체계론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부 형태가 어떠냐, 연방제가 어떠냐, 이런 부분을 다룰 때 다루는 주제들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론화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정당 조직은 정당 체계는 정당들 간의 관계지만 정당 조직은 정당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들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정당에 대한 이론을 말하는 분야입니다. 정당 이론 중에 가장 덜 발전된 분야고 사실 거의 이론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고전이 될 만한 책은 여전히 60년 전에 쓰여진 두베르제라고 하는 프랑스의 실정주의 사회학자의 작업 이외에 그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정당 조직론이 있는지는 여전히 별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정당 조직론 분야는 연구가 굉장히 적은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당 체계론을 다루는 문제에서는 정당들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는데 정당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소위 말하는 정통 사회학 이론들이 대한 겁니다. 조금만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텐데 정당 체계는 정당들 간의 상호작용은 그냥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정당들 간의 상호작용은 하나의 체계성을 갖습니다. 체계성은 지속성을 갖습니다. 이게 정당 체계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정당들 간의 상호작용은 이상하게도 한번 그 패턴이 만들어지면 지속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만들어지는 것에는 분명히 사회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하고 정당들 간의 상호작용의 체계가 이상하게 맞물려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체계 이론의 핵심은 균형을 말하는데 그 균형을 이론적으로 개념할 때 쓰는 개념은 정렬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정렬이라는 개념의 영어는 얼라인먼트입니다. 운전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바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얼라인 되면 그 패턴대로 그냥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정당들 간의 상호작용은 한번 형성되면 얼라인 되면 그거 자체가 지속력을 갖는 법칙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걸 이상하게도 정당 연구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정당을 보면 이탈리아나 이 일부 나라를 빼고 나면 대개의 경우 1920년대에 만들어진 정당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벌써 100년 가까이를 정당들 간의 사고작용이나 그때 만들어진 정당이 지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당 체계론 중에 이걸 둘러싼 게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속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투표 때 그럼 그 정당을 지지한 사람은 계속 그 정당을 지지하나 한번 조사해보자, 옮기면 어디로 옮기느냐 조사해보자라는 게 아주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이 상호작용의 패턴은 갈등을 매개로 하는데 그거는 한번 형성되면 잘 안 변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합니다. 부부관계가 대표적입니다. 부부싸움하는 패턴을 아마 그건 부부가 아니더라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를 봐도 금방 압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싸우는지 알고 어떻게 해야 갈등이 서로 해결되는지도 어느 정도 패턴화된 게 있습니다. 그 굴레를 아무리 의식적으로 벗어나고 싶어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도 그런데 정당들처럼 어마어마한 갈등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패턴이 한번 형성되면 그걸 바꾸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 정당 체계이론은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라고 하는 걸 매개로 유지되어 있고 그 균형은 잘 안 변하는데 한 번 변하면 마치 자동차 바퀴의 방향이 온라인이 깨져서 바퀴 하나가 그러듯이 와르르 변하는 게 정당 체계입니다.
정당 체계의 특징, 잘 안 변하는데 지속력을 갖는데 한 번 변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정당 체계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체계 이론을 말할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험은 진보정당의 실험입니다. 진보정당은 뭘 본인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 핵심은 새로운 정당의 충격으로 기존에 온라인되어 있는 것을 깨겠다라는 게 진보정당입니다. 그게 보통 정치학에서 정당 체계를 말할 때는 제3정당의 충격이 어떻게 조직될 것이냐가 정당 체계 이론의 핵심적인 거예요. 왜 어떤 시도는 그 온라인을 깨지 못했을까? 어떤 시도는 왜 새로운 온라인을 만들었을까? 이게 이제 그 분야의 핵심적인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게 깨졌다 그러면 디얼라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깨졌는데 새로운 건 안 나타났다 그러면 그건 디얼라인 됐다 그러고 새롭게 재편되면 리얼라인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치 저기 공장에 가서 바퀴 방향을 새로 정비하듯이 그게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를 동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거를 만든 선거를 보고 중대선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중대선거라고 부르냐?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크리티컬 일렉션이라고. 갑자기 변하는 겁니다. 제3정당 운동의 그 묘미는 크리티컬 일렉션을 만드는 겁니다. 서서히 오늘 노력하고 내일 노력하고가 아니고 큰 변화를 조직하는 것이 제3정당 운동의 묘미고 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우리는 크리티컬 일렉션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3정당 운동은 다루게 되고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그런 논쟁이 없다 그러면 그 정당은 제3정당으로서의 에너지는 사라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정당 체계로는 그럼 이론이 맞느냐? 잘 안 변하기 때문에 변하면 가시적이기 때문에 이론이 가능합니다. 안 변하는 긴 시간과 간혹 변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변화와 무변화 사이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론이 가능하고 이론도 큰 이론이 가능합니다. 멋진 이론이 가능합니다. 근대적인 충격은 이 나라의 정당 구조를 어떻게 바꿨을까? 아니 왜 우리는 97년도, 98년도 IMF 충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는데 왜 정당 체계는 안 변했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는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그건 되게 흥미로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대화의 충격 거기에 버금갈 만한 IMF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충격이 왔는데 왜 정당 구조는 안 변했을까? 그건 질문될 만한 문제입니다. 또는 그게 뒤늦게 왜 2004년에 그 변화의 어떤 단초들이 보였을까? 이것도 흥미로운 주제들입니다. 정당 체계는 그러기 때문에 변화와 무변화 사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론이 가능한데 정당 조직은 다릅니다. 정당 조직은 계속 변합니다. 그 혹시 람페두사의 그 레오파드라고 하는 그 작품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안 변하기 위해서 변한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정당 조직은 계속 변해야 안 변합니다. 그건 모든 조직의 생리입니다. 조직은 조직 밖의 환경과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기술적인 조건이 변할 수도 있고 사람이 나이가 먹을 수도 있고 여성이 많아질 수도 있고 투표적 조건에서 20대가 많아질 수도 있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정당 조직은 살아남으려면 계속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 조직은 똑같은 게 서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제 정당 다르고 오늘 정당이 다릅니다. 정당 조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니 전 세계 정당이라고 하는 게 그 한 나라에도 한 개가 한두 개가 아니고 전 세계를 다 따지면 이게 규모가 너무 많습니다. 계속 변하는데 정당 체계처럼 패턴화된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당 나름의 특수한 변화들을 계속합니다. 뭔 재주로 이걸 이론화를 하겠어요. 아무리 전 세계 그 나라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일반 이론을 만드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당 조직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그건 다루는 것을 어떤 이론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정당들 중에서 정당의 재정적 기반은 당원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선출직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모금해 와서 오는 그 특별 장비에 의존하는가 정부로부터 얻게 되는 정당 교부금에 의존하는가 누가 선출직 대표가 되나 당 안에서 길러진 상근직 당직자들이 선출직 출마 비율은 얼마나 되나 외부로부터 전문가나 또는 그 선거시장에서 조금 그 호소력을 가질 만한 그 어떤 인물적 변수가 많이 들어와서
선출직의 공천을 많이 받나? 당내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대중적인 어떤 당원 투표나 이런 게 의해서 만들어지나? 아니면 당내 엘리트들 간의 호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이 당내 리더십은 당이 갖고 있는 여러 결정 구조에 대해서 얼마나 자율성을 갖고 있나? 그렇지 못한가? 이게 다 체크리스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봐서 이 나라의 정당들은 이렇게 변하는 정당이 있고 저렇게 변하는 정당이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그 변화라는 게 무빙 타겟이기 때문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딱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어느 방향으로 다 무슨 철새 나르듯이 똑같이 변하면 어떻게 해볼 만한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정당 조직에 대한 이론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이라 그러면 정당 조직을 다루는 문제는 정치가들의 창조적인 지혜로서 다뤄질 문제지 정치학자들이 가장 무기력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요즘 우리나라 지금 야권 안에서 정당을 좋게 만드는 문제와 관련돼서 전문가들이나 학자들 의견을 막 구합니다. 다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어느 사람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경험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어느 사람은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했던 걸 말하는 사람, 어느 나라는 이걸 말하지 어떤 전체 어느 상황에도 이 타당성이 있는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치학자들이 갖고 있는 이 어떤 자기 편견 때문에 문제를 그르칠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당 조직을 다루는 문제는 그 정당 안에서 오래 활동해온 사람들이 적어도 정치적인 이성이나 민주주의 원칙의 범위 안에서 상당 정도는 전 자율적으로 해결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완전히 정치의 어떤 그런 방법을 벗어나고 어떤 민주주의 논리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한다 그러면 망하겠지만 적어도 그 범위 안에서는 전 정치가들의 현명함이 전 그 문제를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외부의 지식인들이나 전문가들이 뭔가 답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연목구어든 무슨 그런 현상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당 조직은 이상하게도 안 보이는 데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지배적입니다. 정당 연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정당 조직 안에서 분명히 거기도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설명되는 건 10%도 잘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소위 말하는 사바사바가 더 크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의견이 형성되고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작용하고 저렇게 작용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조직에 대한 연구는 포멀하다고 하는 것, 공식화된 어떤 분야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인포멀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그게 민주정치의 매력입니다. 민주정치는 다른 분야랑 달리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성적 매력들의 막 덩어리들이 움직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귀족정이나 군주정이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예측 가능한 결과고 예를 들어서 군주정만 해도 누가 왕위 세습을 승계를 해야 되는지는 혈통에 따라서 아주 정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귀족정도 뛰어난 가문들, 귀족 가문들 몇 개가, 상위 몇 개가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서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주정은 그게 잘 안 되는데 그걸 집약하고 있는 분야가 정당 조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당 조직을 다루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나?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건 시스템이나 투명하게 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당 조직은 영어로 말하면 오르간입니다. 시스템은 아까 체계는 시스템이라고 말했고 정당 조직은 오르간에서 온다랍니다.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오거니제이션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단위들 간의 수평적인 균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전체적인 걸 지휘하는 머리, 손발, 몸통이 나름대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분야입니다. 여기는 천천히 변해야 돼요. 만약에 유기체를 수술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몸통에 여기 한 10분의 1을 잘라내가지고 이식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생명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조직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학습의 경험이 꾸준히 쌓이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얻어오는 작은 지혜들이 쌓여서 꾸준히 천천히 변하는 것이 정당 조직입니다.
정당 조직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혁론은 간단히 말하면 점진적 변화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당들이, 야당들이 특히나 왜 정당들이 이렇게 빨리 나빠졌느냐? 정당 조직의 특성에 맞는 개혁을 한 게 아니라 거의 이식수술형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계의 법칙에 맞는 개혁론이 있고 조직에 맞는 개혁론이 있는데 체계론을 가져다가 정당 내부를 개혁한 겁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개방을 한다고 하면서 기존 당원들이나 이들의 결정력이나 이런 거 어느 순간 그걸 없애버린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지구당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없애버리는 걸로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한다거나 약자들도 정치 헌금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패한다면서 이것들을 다 막아버리거나 이러면 정당 조직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당 조직은 그 나름대로의 개혁 법칙이 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꾸준히 변화해야 된다는 거. 기존에 저기에서 팔다리를 자르는 변화도 안 되고 팔다리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변화하는 건 정당 조직은 개혁이 안 된다는 거. 그게 우리가 이 정당 조직론과 정당 체계론이라고 하는 두 분야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접근을 달리해야 되는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당 조직론과 관련돼서 저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저에게도 물어오고 그렇게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그냥 약간의 직관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원론입니다. 리더십의 체계를 안정시켜야 되고 당도 관료제가 안정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근직은 공채를 하셔야 되고 공채를 해서 선출직과 소위 말하는 계보든 정파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여기는 상근직이고 여기는 고용된 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강해야 된다. 그래야 정당이 안정된다. 그리고 이들은 선출직과 다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해줘야 되고 선출직과 관료제가 서로 견제하면서 당을 이끌어야 큰 정당으로서 안정성을 갖는다. 이런 원론을 말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 할 수 있는 게 당비내는 당원의 규모는 전체 시민의 1%들은 돼야 된다. 어느 정당이 유력한 정당이 된 적어도 50만 정도는 돼야 일이 된다. 50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50만인지 100만이 돼야 되는지 2%가 돼야 되는지 3%가 돼야 되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름대로 정당 이론에도 그건 철학적 논쟁은 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적인 건 근접성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근접성. 정당은 대표 조직이지 않습니까? 대표가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지역구의 숫자를 정할 때, 선거구의 숫자를 정할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정했겠습니까? 대표가 그래도 대표되는 사람하고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기를 말할 때,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선출직 대표의 수가 몇 명이나 돼야 되는지를 말하라 그러면 일률적인 답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원리가 있다 그러면 너무 멀리 떨어지면 대표된 사람과 대표가 서로의 생활 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거리보다 너무 넓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 만약에 우리가 수학적 규칙을 만든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험을 종합한 평균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 중에 인구 규모당 선출직의 규모를 통계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래야 된다는 답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하는 근접성의 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당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큐브릭 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방 법칙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여튼 부르는 게 있는데 요체를 말하면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500명 정도 돼야 전 세계 대표자들 범위에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꼭 답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해서 지혜를 얻는다 그러면 우리도 500명 정도를 선출직을 가져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데 상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다 단원제인데도 인구가 5천만 명이고 시민 투표하는 사람이 4천만 명인데도 여전히 200명대에 묶여서 299명을 해야 된다라는 건 그거는 조금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 근접성이라고 하는 원칙 하나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당 조직론은 정당의 리더나 정당 내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뭐 당비나 이런 걸 많이 낼 수 있는 지불 능력이 많은 당원들이 우리 저기가 대표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비를 적게 내더라도 당원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당원 수를 통해서 우리 당의 장점을 키워가자. 이거는 약자들의 정당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봐야 뭐 포퓰리즘이나 또는 그 안에 목소리들만 커지니까 특별 당비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정당 교부금을 더 많이 활용하자. 얼마든지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옳고 그른 건 말할 수 없는데 다만 일반 당원에 더 많이 의지하면 할수록 거기가 그래도 민주적인 어떤 이 성격을 더 많이 갖는 것하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정당 조직을 말하라 그러면 예컨대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일수록 정당 활동의 중요한 기반은 선출직을 누굴 뽑더라도 그 사람이 당원을 늘리는 데 기여한 것을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본인이 그 공천을 받고자 한다면 본인이 당원을 늘리는 데 기여한 것을 공직적 후보 선출할 때 메리트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약자들의 정당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고 다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선거시장에 나갔을 때 미디어에서 기사를 잘 받을 만한 스펙을 갖고 있는가, 커리어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다루는 것도 다른 원칙으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당 조직은 그 정당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또 선거 때 그 정당이 갖는 장단점을 잘 배합해서 그걸 해야 된다라는 것. 다만 돌아놓고 보니까 정당이 그래도 한 1% 가까운 정도는 특히나 집권할 정당이라면 1% 정도의 이 당원, 그러니까 50만 정도의 당원을 못 가지면 사실 정당으로서 활동이 불가하더라. 이런 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일부 얻게 되는 어떤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정당 조직과 관련돼서 말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정당 체계도 있고 정당 조직도 있다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떤 기준 같은 걸 말해볼 수 있다면 뭘까 이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